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이미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어느 특급 호텔 로비였어요. 저는 낡은 패딩깃을 세우고 그 화려한 입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교통카드 잔액 780원이 전부였고요. 그날 아침 고시원 냉장고에는 마트에서 반값에 산 즉석밥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그 호텔 안에서 제 전 남편이 결혼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제 도장으로 만든 28억짜리 빚더미 위에 서서 턱시도를 입고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한강을 가려고 하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죽으러 가다가 복수를 하러 간 거예요.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처음 그 사람을 만난 건 제가 29이던 해봄이었어요. 저는 그때 중견그룹 계열사 마케팅팀 대리였습니다. 야근이 일상인 회사였지만 그래도 나름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처음 만난 날, 그는 제가 그동안 봐왔던 일반적인 직장인과는 공기부터 달랐어요. 그 사람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은행 본점에서 고액 자산가들만 상대하는 VIP 전담 PB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슈퍼리치들의 수백억대 자산을 주무르며 그들의 은밀한 투자부터 절세, 심지어는 상속 계획까지 설계해주는 금융권의 엘리트였죠. 그 일과는 일반 은행원처럼 창구에 앉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최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회장님들을 만나거나 폐쇄된 VIP 전용 센터에서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그의 업무였습니다. 정돈된 말투 속에는 숫자에 대한 무서운 자신감이 있었고 손목 위로 살짝 보이는 명품 시계와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정장 핏은 그가 얼마나 완벽하게 관리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제 직업은 남의 인생을 설계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제 인생은 누구와 함께 설계해야 할지 몰라 방황했는데 이제야 답을 찾은 것 같네요. 수백억을 관리한다는 그 냉철한 금융맨이 제 앞에서 수줍게 고백할 때 저는 그가 제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성벽이라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였어요. 그가 갑자기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오래 숨기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저 몇 년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당황했어요. 근데 그가 하는 다음 말이 저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켰어요. 당신처럼 빛나는 분한테 이런 말을 꺼내는 게 얼마나 염치 없는 건지 알아요. 그냥 거짓말하고 시작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평생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눈물이 고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그 얼굴을 저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읽었어요.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오독이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진심이 아니라 전략이었어요. 오랫동안 갈고 닦은 아주 정교한. 우리는 그해 가을에 결혼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걱정하셨지만 저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웃음이 너무 아깝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저녁이었어요. 현관문 벨소리가 울렸고 제가 문을 열었더니 커다란 짐가방 2개를 끌고 온 시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저는 그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아버님? 나야. 사업이 좀 꼬여서. 잠깐만 좀 지내다 갈게. 그날 밤 남편이 저한테 설명했어요. 아버지 사업이 일시적으로 어렵대. 몇 달만 있다가 나가실 거야. 몇 달이요? 야, 부모님인데. 너도 부모 있잖아.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친정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다가 걱정하실까봐 그냥 혼자 삭혔어요. 신혼집이 방 2개짜리 빌라였는데 시아버지가 안방을 쓰고 저희는 작은 방에서 생활하게 됐어요. 그 몇 달은
결국 2년이 됐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됐어요. 어느 날 제가 아침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소파에 벌러덩 누워서 천장을 보더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죽어야 너희가 편하지. 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멈췄어요. 아버님, 그런 말씀하시면. 아니야. 나 같은 늙은이가 여기 있으면 눈치 보이지. 그냥 없어져야지. 그러더니 밥도 안 드셨어요. 하루 종일 누워서 신음소리를 내셨고요. 저녁에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시아버지는 방에서 뛰쳐나왔어요. 아들아, 나 오늘 밥도 못 먹었다. 숨이 막혀서.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비난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러다 잘못되시면 난 못 살아. 그게 저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시아버지는 남편이 있을 때는 멀쩡하게 드시고 주무셨다는 걸. 그 소파 신음극은 며느리 앞에서만 상연되는 특별 공연이었습니다. 결혼 1년쯤 됐을 때였어요. 남편이 심각한 얼굴로 저를 불러 앉혔습니다. 있잖아. 아버지 사업건이 있는데 이번에 건축 프로젝트가 생겼는데 아버지 이름으로는 안 돼. 빈 이력이 있어서. 시누이는 결혼 앞두고 있고 내 이름은 회생 중이라 막혀 있고 저는 벌써 느낌이 왔는데 그냥 듣고 있었어요. 당신 명의가 유일해. 잠깐만요, 저요? 내가 다 할게. 당신은 이름만 올려주면 돼. 사업자 등록증에. 저는 그런 거 해본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한다고. 당신은 모르는 거야. 그냥 서류에 사인만 하면 돼. 근데 왜 하필?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당신만 믿어. 우리 가족 구세주가 당신이잖아.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구세주라는 단어는 제가 거절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교한 포장지였어요. 저는 그 포장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랐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제 이름이 올라갔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친정 아빠가 아파트를 해주셨습니다. 경기도 수원 망포동 쪽 신축 아파트였어요. 아빠가 30년 직장 생활 모은 돈이랑 대출을 합쳐서 마련하신 거예요. 이제 여기서 발 뻗고 행복하게 살아라. 입주하는 날 아빠가 제 손등을 두 손으로 잡고 우셨어요. 저도 울었어요. 그 손이 나중에 얼마나 떠올랐는지 몰라요. 아파트에 입주하고 8달쯤 됐을 때였어요. 제가 옷장 서랍 맨 안쪽에 넣어뒀던 인감도장이 없어졌어요. 분명히 거기 있었는데. 남편한테 물었더니 내가 어떻게 알아? 어디 뒀는지 잘 기억해봐라고 했어요. 새 인감으로 바꾸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남편이 그 인감으로 집을 담보로 사채를 빌린 줄은 몰랐습니다. 4억이었어요. 그 돈은 시아버지 건축 현장으로 흘러들어갔어요. 남편은 그 뒤 2년 동안 집으로 오는 내용 증명 우편물을 죄다 가로챘습니다. 제가 우편함을 열기 전에 먼저 내려가서 빼놓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우리 집이 조금씩 팔리고 있다는 걸. 아이가 태어난 건 결혼 3년 차였어요. 정말 예쁜 아이였어요. 근데 집에는 이상한 서류들이 하나씩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왜 이름도 모르는 회사에서 독촉장이 와요? 사업상 잠깐 처리할 게 있어. 신경 꺼. 아니,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대출 연체라고 적혀 있는데. 남편이 휴대폰 화면을 보다 말고 고개도 안 들고 말했어요. 금방 해결돼. 당신은 애나 잘 봐. 저는 그때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서류를 들고 아이를 안고 물어보다가 그냥 넘어갔어요. 그 순간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다 드러났을 때 제 이름으로 진행된 건축 PF 대출 규모가 30억이었어요. 저는 통장 비밀번호도 몰랐고 현장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사업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빚은 제 것이었습니다. 신용불량자 통보가 제 이름으로 날아왔을 때 제 나이 33이었어요. 자녀 채무 28억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통장이 전부 압류됐어요. 카드가 전부 정지됐어요. 남편은 내 계좌도 묶였다고 했어요. 그 주에 아이 분유가 떨어졌습니다. 마트에 가서 분유캔 앞에 섰는데 손이 안 나갔어요. 지갑에 3,200원이 있었거든요. 분유가 24,000원이었어요. 집에 와서 아이한테 끓여 식힌 물을 먹였어요. 아이가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남편은 안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이 분유가 없어요. 나도 미치겠어. 징징대지 마. 그게 대답이었어요. 결국 아이가 아팠어요. 제대로 못 먹은 아이가 희귀 면역 질환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새벽 2시에 앰뷸런스가 왔는데 저는 병원비 걱정을 하면서 아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응급실 복도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 결혼이 나를 죽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이가 퇴원하고 사흘 뒤였어요. 저는 주민센터에 갔어요. 긴급 생계 지원 신청을 하러. 번호표를 뽑고 앉아서 기다리는데 눈물이 자꾸 나왔어요. 담당자 앞에 앉았을 때는 결국 터지고 말았어요. 저 아이가 있는데요. 아이 분유가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담당자가 서류를 꺼내면서 조용히 말해줬어요. 어머니, 일단 신청서부터 써보세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오늘 주민센터에 긴급 지원 신청하러 갔다 왔어요. 남편이 게임 화면을 보면서 말했어요. 창피하게. 그거 진짜 없는 사람들이나 가는 데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우리 집에 쌀이 없었거든요. 그게 현실이었거든요. 친정아빠가 제 빚이 28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빠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엄마는 그 충격으로 한동안 말씀을 못하셨어요. 부모님이 저한테 연락을 끊으셨어요.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다는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그 말이 야속하면서도 이해했어요. 어떻게 부모로서 그 소식을 버틸 수 있겠어요. 그 무렵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이혼 합의서를 내밀었어요. 이혼만 해줘. 명의도 내가 다 정리할게. 너는 깨끗하게 해줄게. 사업자 명의, 채무, 전부 내 이름으로 돌려놓을게. 공증도 받을게. 저는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뭐든 했을 거예요. 도장을 찍었어요. 이혼 후 1년이 지나서 법률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채무 인수를 적었다고 해도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성이 없어요. 그 서류는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전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합의서대로 명의 이전 왜 안 해요? 나도 이제 내 살 길 찾아야지. 그 똥물은 내가 뒤집었어. 그 입에서 나온 건 사과가 아니었어요. 면도날이었어요. 아이는 전 남편 쪽에 맡겼어요. 데려갈 집이 없었거든요. 강남구 역삼동 골목 안에 있는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보증금 20만 원, 월세 35만 원. 방이 얼마나 좁은지 팔 벌리면 양쪽 벽에 닿았어요. 곰팡이 냄새가 났고 창문으로는 옆 건물 외벽만 보였어요. 저는 거기서 밤마다 아이 사진을 봤어요. 핸드폰 액정이 눈물에 젖도록.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밤에는 건물 청소를 했어요. 잠은 하루 3시간 남짓이었어요. 월급이 들어오면 압류 통지가 같이 왔어요. 최저 생계비도 안 남기고 뜯겨나갔어요. 점심은 수돗물로 때웠어요. 저녁은 편의점 유통기한 임박 상품 중에서 가장 싼 걸 골랐어요. 삼각김밥 하나를 2번에 나눠 먹었어요. 그게 제 하루였습니다. 공황장애가 왔어요. 지하철역에서 갑자기 숨이 막히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정신건강의학과 갔더니 약을 11알 줬어요. 하루에요. 그 약을 먹으면 몸이 솜처럼 무거워졌어요. 몽롱한 상태로 청소 일을 하다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적이 2번 있어요. 2번, 저는 삶을 놓으려 했어요. 자세한 건 말하지 않을게요. 다만 2번 모두 새벽이었고, 혼자였고, 그리고 결국 못했어요. 아이 얼굴이 생각났거든요. 이혼하고 2번째 해 여름이었어요. 편의점에서 폐기 처분 직전 도시락 하나를 받아서 나오는데 길 건너편에서 흰색 벤츠 E클래스가 멈췄어요. 조수석 문이 열렸어요. 전 남편이 내렸습니다. 새하얀 린넨 셔츠에 이탈리아산 슬랙스. 손목에는 제가 예물로 해줬던 시계보다 훨씬 비싼 시계가 채워져 있었어요. 그는 카페로 들어가면서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편의점 앞 파라솔 아래 주저앉았어요. 도시락을 가슴에 안고 길바닥에서 소리도 못 내고 울었어요. 한참 뒤에 지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있잖아, 너 전 남편. 결혼한다는 얘기 들었어? 전 남편이 담당하던 VIP 고객의 딸과 결혼한다는 거였어요. 강남모 특급 호텔 영빈관에서 식을 올린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복수라는 단어를 입안에서 굴려봤어요. 저는 그 호텔에 갔어요. 멀쩡히 들어갔어요. 로비에서 식장 방향을 확인하고 하객들 사이에 섞여서 복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전 남편이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어요. 신부 측 아버지가 직접 지어준 정장이라는 얘기가 나중에 들렸어요. 하객들은 다들 명품 정장에 화려한 한복이었고요. 저는 낡은 패딩에 운동화 차림이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시아버지였습니다. 야, 너 여기 왜 왔어? 아버님, 저 아직 빚 28억이에요. 인사드리러 왔죠. 꺼져. 창피하게. 우리 아들은 이제 급이 맞는 사람 만났어. 너 같은 건 처음부터 아니었어. 시아버지가 경호원을 불렀어요. 저는 호텔 로비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밀쳐져서 나뒹굴었어요. 나오면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근처 벤치에 앉아서 썼어요. 제목은 이렇게 달았어요. 고객돈 관리하는 금융사 PB가 제 명의로 28억 빚을 지우고 VIP 고객과 결혼했습니다. 글을 다 쓰고 올리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손이 떨려서 오타가 많았어요. 올리고 나서 저는 한강을 봤어요. 강물이 검었어요. 그냥 강을 보다가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알림이 멈추질 않았어요. 새벽 사이에 조회수가 80만을 넘었어요.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어요. 전 남편이 근무하는 금융사 고객센터 게시판이 마비됐어요. 제 돈 관리하는 PB가 저 사람이면 제 돈도 빼돌리는 거 아냐? 어떻게 이런 사람이 금융업에 있을 수 있지? 회사에서 징계해야 하는 거 아님? 저한테도 DM이 수백 개 왔어요. 그 중에 한 통이 달랐어요. 저는 금융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 무료로 맡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다음 날 서울 서초동 법률사무소에서 만났어요. 변호사가 제 서류들을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남편이 PB라는 직위를 이용해 아내 명의를 도용하고 자금을 세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니에요. 금융실명법 위반이고 강제집행면탈죄입니다. 이혼 합의서에 채무 승계를 명시하고 이행하지 않은 것도 면탈 의도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전 남편 자산 추적이 필요합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어요. 추적이요? 개인회생 중에 재산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 사람
벤츠 타고 다니잖아요. 처음으로 싸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전 남편이 근무하는 강남 지점 은행 정문 앞에 섰어요. 피켓을 만들어서요. 고객 자산 관리 뒤에서 아내 이름으로 28억 사기친 PB를 고발합니다. 처음 10분은 아무도 안 봤어요. 저도 무서웠어요. 근데 출근 시간이 되면서 하나씩 멈춰서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전에 예상 못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시아버지 건축 현장에서 임금을 떼인 노동자들이었어요. 제 사연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봤다고 했어요. 나도 저 집구석 때문에 피눈물 흘렸습니다. 같이 서줬어요. 피켓이 2개가 됐어요. 3개가 됐어요. 오전 중에 전 남편이 지점장실에 불려 들어갔다는 말이 흘러나왔어요. 점심 무렵 전 남편이 나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너 허위사실 유포에 업무방해인 거 알지? 당장 치우지 않으면 28억의 손해배상금까지 더 얹어줄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나한테 잃을 게 있다고 생각해? 내 인생 이미 영원이야. 영원인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게. 전 남편이 저를 한참 봤어요. 그러다 돌아갔어요. 그게 그 사람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한 위협이었어요. 변호사가 찾아낸 것들이 하나씩 나왔어요. 시아버지 지인 명의로 등기된 경기도 분당 쪽 상가 건물. 전 남편 지인 계좌를 통해 우회한 자금 흐름. 결정적인 건 제가 우연히 간직하고 있던 오래된 문자 메시지였어요. 남편이 2년 전에 잘못 보낸 문자 하나였는데 거기에 계좌 번호와 입금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변호사가 그걸 보고 말했어요. 이거면 됩니다. 전 남편과 시아버지를 동시에 고소했어요. 사기방조, 사문서 위조, 강제 집행면탈, 재산 은닉. 수사가 시작됐어요. 전 남편이 고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혼 상대 쪽 집안이 움직였어요. 수백억대 자산가인 신부 아버지가 직접 법률 자문을 구했대요. 전 남편이 사실은 조강지처 명의로 빚을 지은 사기꾼이라는 게 밝혀지자 파혼 통보가 왔어요. 결혼식 올린 지 한 달이 채 안 됐을 때였어요. 그동안 그는 결혼한 아내에게 전처는 도박 중독으로 가산을 탕진해 이혼했다고 말했대요. 그 거짓말의 유통기한은 딱 한 달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구속됐어요. 법정에서도 그분은 큰 소리쳤어요. 며느리가 지 복을 지 발로 찬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판사가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 시아버지를 본 건 뉴스 화면이 마지막이었어요.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차로 걸어가는 뒷모습. 바깥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이제 그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어느 날 고시원 앞에 전 남편이 와 있었어요. 내가 다 잘못했어. 명의 다 가져갈게. 제발 고소 취하해줘. 나 직장에서 잘리면 우리 다 죽어. 저는 그를 내려다봤어요. 그 사람이 신형 벤츠를 타고 카페로 들어가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이한테 맹물을 먹이던 밤이 떠올랐어요. 우리 아이 분유 살 돈 없어서 맹물 먹일 때 당신 뭐 했어요? 제 바짓가랑이 잡기 전에 그 아이한테 먼저 무릎 꿇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내가 절대 못 이긴다고 했지요? 근데 어쩌죠? 이미 졌어요. 그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어요.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출연을 수락했어요. 방송 제목은 이거였어요. 호텔 결혼식 뒤의 유령 빚쟁이. PD가 취재를 오겠다고 해서 저는 고시원 방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방이 너무 좁아서 카메라가 들어오기 힘들었어요. 그 옆에서 전 남편이 강남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장면이 같은 화면에 나왔어요. 저의 11알의 약통. 그의 명품 쇼핑백.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아침 제 핸드폰은 터졌어요. 온 나라가 들끓었어요. 금융사의 항의 전화가 폭주했고 전 남편은 그날 오후 회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어요. 금융인 자격 취소 절차가 시작됐다는 말도 들렸어요. 재판은 길었어요. 9달이 걸렸어요. 전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어요. 사기방조, 강제 집행면탈, 재산 은닉. 법복을 입은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내내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판결이 끝나고 나올 때 변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수고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지 않았어요. 법원 건물을 나와서 계단 맨 아래쪽에 앉아서 울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소리가 안 나왔어요. 눈물이 나오는데 소리가 없었어요. 다 쓴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부동산 경매가 낙찰됐어요. 큰 빚이 정리되고 자녀 채무가 9억대로 떨어졌어요. 드디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해졌어요. 변호사가 재조정을 도와줬어요. 회생 계획에 따라 갚기 시작하면 언젠가 끝이 생기는 빚이 됐어요. 처음으로 빛이 보였어요. 아주 멀었지만 어쨌든 빛이었어요. TV 방송을 보신 친정 부모님이 고시원으로 찾아오셨어요. 엄마가 문을 열자마자 저를 안으셨어요. 혼자 얼마나 무서웠니? 우리가 몰라서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몰랐어. 아빠가 방 크기를 보고 말없이 계셨어요. 거기서 제가 몇 년을 살았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아빠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이제 다시는 손 안 놓는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어요. 2년 만에 처음으로요. 얼마 뒤 부모님 도움과 제가 모은 돈으로 경기도 광교 쪽 작은 전셋집을 구했어요. 아이를 데리러 갔어요. 현관문 앞에 서 있던 아이가 저를 보자마자 뛰어왔어요. 엄마. 그 한 글자가 세상에서 가장 무거웠어요. 그리고 가장 따뜻했어요. 왔어. 엄마 왔어. 이사하고 첫 번째 주말이었어요. 아이 손을 잡고 집 앞 광교호수공원에 나갔어요. 편의점에서 아이가 고른 아이스크림을 사줬어요. 체리 맛이었어요. 아이가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이 동그래지면서 말했어요. 엄마, 너무 맛있어. 우리 내일도 또 오자. 저는 그 말에 그냥 눈물이 났어요. 아이가 놀라서 저를 올려다봤어요. 엄마 왜 울어? 그냥 맛있어서. 아이가 자기 아이스크림을 제 입에 가져다 줬어요. 28억이라는 숫자보다 그 한 입이 더 컸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단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이름으로 작은 사업을 합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28억 빚쟁이도 아니에요. 그냥 제 이름입니다. 제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냈을 때 두 손이 떨렸어요. 예전에 남편이 내밀었던 사업자 등록증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이번엔 제가 직접 쓴 제 이름이었거든요. 내가 바보 같아서 당했다는 말은 이제 안 해요. 사기꾼이 잘못한 거지 피해자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걸 가르쳐줬고 저도 그걸 몸으로 증명했어요. 죽으려고 했던 그 밤들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그 밤들이 제일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죽는 건 끝이 아니에요. 그들한테 면죄부를 주는 일이에요. 살아남는 게 가장 처절한 복수예요. 행복해지는 게 가장 오래가는 안갚음이에요. 저는 오늘도 아이 손을 잡고 공원에 갑니다. 가끔은 아이스크림도 사고요. 그게 제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만약 당신이 저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가장 먼저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반대로 이 이야기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